센 강변의 햇살은 파리의 오랜 건물들 위로 부서지며 금빛 가루처럼 흩날렸다. 한지원 에이샨지원은 자신의 작은 복원 작업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6년. 한국을 떠나 이곳 파리에 정착한 지 꼭 6년이 흐른 시간이었다. 그녀의 작업실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멀지 않은 고풍스러운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낡았지만 기품 있는 공간은 오래된 유화 물감 냄새와 테레비뉴, 그리고 희미한 나무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유럽 미술계에서 가장 촉망받는 복원가 중 한 명이었다. 찢어지고 빛바랜 캔버스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그녀의 섬세한 손길은 마법과도 같다고 평가받았다. 지원의 삶은 고요하고 또렷한 규칙 속에서 흐르는 강물과 같았다. 아침에 새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작업실로 나와 깨지고 상처 입은 그림들과 씨름하고 저녁이면 아이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구축한 견고한 성이자 과거의 폭풍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주는 안전한 피난처였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작업실 문이 활짝 열리며 3명의 작은 천사들이 제잘거리며 들어왔다. 거짓말처럼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한 6살짜리 새 쌍둥이 권하민 케이원 하민, 권시우 케이원 시워, 그리고 권아리콘 아주리. 아이들은 지원의 전부였고 그녀가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다. 첫째 하민은 벌써부터 컴퓨터의 비상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였다. 녀석은 낡은 노트북 하나로 펜타곤의 방화벽에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남길 뻔한 전적이 있을 정도의 해커 꿈나무였다. 지금도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작은 태블릿 PC를 켜고는 복잡한 코딩 화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둘째 시우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녀석은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관찰했다. 사람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나 무의식적인 행동을 보고 그들의 심리 상태나 의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파악해내곤 했다. 시우는 지금 막 들어온 우편물을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이웃집 드보아 부인, 오늘 남편이랑 또 싸웠나 보네. 우편물을 구겨준 손에 힘줄이 잔뜩 섰었어. 그리고 막내딸 아리. 아리는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다. 한 번 본 풍경이나 사람의 얼굴은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해냈고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캔버스 위에 고스란히 옮겨놓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리는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자신의 작은 이젤 앞으로 달려가더니 오늘 유치원에서 본 까마귀의 서늘한 눈빛을 그리고 싶다며 크레용을 집어들었다. 지원은 그런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신이 그녀의 망가진 삶에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자 기적이었다. 그 끔찍했던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새 송이의 꽃. 아이들의 존재는 지원에게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작은 평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아리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다. 쨍그랑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갈랐다. 아리야, 왜 그래? 지원이 놀라 묻는 순간 아리의 작은 몸이 의자 아래로 스르르 쓰러졌다. 아이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펐다. 아리, 지원의 비명과 함께 하민과 시우의 겁에 질린 얼굴이 뒤섞였다. 평온했던 저녁 식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지원은 정신없이 아리를 안아들고 병원으로 내달렸다. 파리의 밤거리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함께 어지럽게 뒤로 물러났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지원 앞에 섰다.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됩니다. 그것도 아주 희귀한 유전적 요인을 가진 타입입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이요. 그게 무슨 병인가요? 지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설명했다. 골수에서 혈액세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아리 양의 경우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병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골수 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골수 이식이요 제 것이라면, 제 것이라도 맞으면 물론 부모님의 골수가 일치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아리 양의 유전 형질이 매우 특이해서 어머님의 골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것도 검사해봐야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의 친부에게서 이식을 받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친부를 찾아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리 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친부, 그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원의 심장을 정통으로 꿰뚫었다. 지난 6년간 단 한순간도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기억의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 속에 봉인해 두었던 그 존재. 순간 6년 전 그날 밤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끔찍한 악몽처럼 눈앞에 되살아났다. 20살의 한지원.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학에서 가장 재능 있는 학생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졸업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던 밤이었다. 그녀에게는 풋풋한 첫사랑 같은 과선배였던 민호가 있었다.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었고 세상은 온통 장밋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파티는 화려했고 공기는 샴페인 거품처럼 들떠 있었다. 누군가 건네는 축하주를 몇 잔 받아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억은 끊겼다. 어지러운 조명, 낯선 음악,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현기증.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차갑고 고급스러운 실크 시트가 깔린 낯선 호텔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옆에는 낯선 남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남자의 서늘한 눈빛, 값비싼 시계,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강압적으로 누르던 힘. 그게 그녀가 기억하는 전부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발견한 것은 민호였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경멸과 배신감, 그리고 더러워 라고 내뱉던 그 차가운 한마디는 지원의 세상을 산산조각냈다.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렇게 첫사랑을 잃었고 순결을 잃었고 꿈과 미래를 모두 잃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자신의 몸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셋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차마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치듯 파리로 왔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니 알고 싶지 않은 채 6년을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남자를 찾으라니,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 짐승 같은 남자를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시 찾아야 한다니.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다. 엄마, 하민과 시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원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두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시우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한 친부라는 사람, 우리 아빠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지원은 차마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 볼 수 없었다. 아빠. 아이들은 한 번도 그 단어를 입에 담은 적이 없었다. 지원이 아이들에게 아빠의 존재를 숨겨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스스로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깨달아버린 조숙한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를 찾아야 한다니. 지원은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와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모성이었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지였다. 그 남자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괴물 같은 인간이든 상관없었다.
반드시 찾아내야만 했다. 찾아내서 아리의 생명을 구할 방법을 얻어내야 했다. 그것이 구걸이든 협박이든 혹은 그 이상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든. 며칠 후 지원은 파리에서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작업실에 걸려있던 미완성 그림들 아끼던 셔츠 아이들의 장난감. 모든 것이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조용했던 세상은 이미 금이 가고 부서져 내렸다. 출국을 준비하던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지원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6년 전 한국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빛바랜 사진 몇 장과 그때 입었던 옷까지. 그리고 그날 밤 정신을 잃기 직전 무의식적으로 손에 쥐었던 차가운 금속 조각 하나가 있었다. 독수리 문양이 새겨진 정교한 커프스 버튼이었다. 그 남자의 것이 분명했다. 지난 6년간 증오의 상징처럼 상자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물건. 이제 그것은 아리를 살릴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 지원은 커프스 버튼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기다려. 네가 누구든 내가 반드시 찾아갈 테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를 끝낸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다. 다음날 아침 지원은 잠에서 깬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얘들아, 우리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여행이요? 어디로요? 하민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한국, 엄마가 태어난 곳. 슈가 조용히 물었다. 아빠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원은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거나 아이들을 속일 수 없었다. 아니, 아빠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아리를 살릴 약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그 빚을 받으러 가는 거란다. 그렇게 6년간의 파리 생활은 막을 내렸다. 한지원은 더 이상 과거로부터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3명의 천재적인 아이들과 함께 그녀는 복수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의 칼날을 품에 안고 운명의 밤이 시작되었던 곳, 대한민국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새벽 풍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6년 만에 밟은 한국의 땅은 낯설고도 익숙한 공기로 지원을 감쌌다. 인천국제공항의 북쪽에는 인파와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안내방송 매캐한 도시의 냄새까지. 모든 것이 파리의 그것과는 달랐다. 아이들은 거대한 공항의 풍경에 호기심 가득한 눈을 빛냈지만 지원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쳤던 곳이자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워야 할 전쟁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6년 전에 무력한 20살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공한 예술 복원가이자 새 아이의 엄마,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강인한 여자였다. 지원은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에 거처를 마련했다. 철저한 보안과 사생활 보호는 필수였고 아이들의 조사를 돕기 위한 최첨단 인터넷 환경과 그녀의 복원 작업을 위한 작은 스튜디오 공간이 필요했다. 레지던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지원은 마음을 다잡았다. 저 반짝이는 불빛 어딘가에 그 남자가 있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지원이 거실 중앙에 큰 화이트보드를 세우고 말했다. 아이들은 비장한 엄마의 표정을 보며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마치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들처럼 새 아이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다. 우리가 가진 단서는 3가지. 첫째, 그날은 6년 전 10월 12일 밤. 둘째 장소는 서울의 아주 고급스러운 호텔이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내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독수리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은색 커프스 버튼이었다. 새 아이는 숨을 죽이고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이건 그 남자의 옷에 달려있던 거야.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막내 아리였다.
지원은 아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그날 밤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몇 번이고 그 지옥 같은 기억을 되짚을 수 있었다. 천장이 아주 높았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있었어.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별처럼 반짝였지. 그리고 창밖으로는 강이 보였어. 아주 넓은 강이. 방 안에는 붉은색 벨벳으로 된 소파가 있었고 카펫은 복잡한 덩굴무늬였어. 지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리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엄마의 말을 흡수했다. 아이는 작은 스케치북을 펼치고 파스텔을 집어들었다. 아리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지원의 파편적인 기억들이 눈앞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되살아났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한 샹들리에의 스케치 창문 프레임 너머로 보이는 한강의 유려한 곡선, 벨벳 소파의 질감과 카펫의 복잡한 문양까지. 아리는 마치 그곳에 직접 가본 것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심지어 지원이 희미하게 기억해낸 룸서비스 트레이 위에 놓여있던 호텔 로고까지 그려 넣었다. 하민아, 이걸로 찾아낼 수 있겠니? 지원이 아리의 스케치를 첫째 하민에게 건넸다. 하민은 이미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아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문제없어 엄마. 이미지 기반 딥러닝 검색 알고리즘을 조금만 수정하면 돼. 6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지만 지원과 시우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하민은 태블릿으로 아리의 스케치를 스캔한 뒤 자신이 직접 코딩한 검색 엔진에 이미지를 입력했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결과를 위한 작업이었다. 하민은 6년 전 서울 시내 모든 특급 호텔의 데이터베이스, 당시 투숙객들이나 방문객들이 올렸던 블로그 포스팅, 소셜 미디어 사진들, 심지어는 폐쇄된 웹사이트의 캐시 데이터까지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십만 개의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하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아이는 단순한 이미지 대조가 아니라 샹들리에의 디자인 양식, 카펫 문양의 시대적 배경 호텔 로고의 변천사까지 분석하여 검색 범위를 기하급수적으로 좁혀나갔다. 2시간이 흘렀을까? 하민이 외쳤다. 찾았어.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서울 VVIP 스위트룸 임페리얼 스위트. 6년 전 인테리어와 아리의 스케치가 99.8% 일치해. 화면에는 아리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샹들리에와 가구, 그리고 창밖으로 한강이 펼쳐진 호텔 스위트룸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지원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막연했던 과거의 악몽이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이제 둘째 시우의 차례였다. 시우는 하민이 찾아낸 호텔 이름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평범한 날은 아니었을 거야. 그런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분명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대규모 행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날 그 호텔에서 열린 행사를 찾아봐야 해. 슈의 분석은 언제나처럼 날카롭고 핵심을 꿰뚫었다. 하민은 즉시 호텔의 6년 전 행사 예약 기록에 접근했다. 보안 시스템이 몇 겹으로 막고 있었지만 하민에게는 놀이터의 미끄럼틀 수준에 불과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민의 화면에 그날의 행사 목록이 떠올랐다. 빙고, 유진그룹 VVIP 재단 후원의 밤. 10월 12일 호텔의 최상층 3개층을 모두 대관했어. 초대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한 비공개 행사였네. 유진그룹, 그 이름이 나타난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이었다. 언론, 정치, 법조계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제국. 지원은 잠시 현기증을 느꼈다. 단순히 돈 많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대해야 할 적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었던 것이다. 초대 명단을 볼 수 있을까?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민은 말없이 엔터키를 쳤다. 화면에 수백 명의 이름이 빼곡히 나타났다. 정재계의 거물들,
유명 연예인, 사회 저명 인사들의 이름이 즐비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그 남자를 찾아낸단 말인가. 그때 시우가 커프스 버튼을 가리켰다. 단서는 이거야. 이 독수리 문양. 이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야. 자신의 신분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상징일 가능성이 커. 유진그룹이나 그날 참석한 주요 가문의 문장일 수도 있어. 시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커프스 버튼으로 향했다. 하민은 즉시 독수리 문양을 스캔하여 유진그룹의 CI, 그리고 대한민국 상류층 가문의 문장,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찾았어. 이건 유진그룹 창업주 가문인 권씨 일가의 문장이야. 창업주인 권호상 회장이 직접 디자인한 거라고 나와. 현재는 공식적인 그룹 로고로는 쓰이지 않고 권씨 일가의 사람들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이래.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범인은 유진그룹의 오너 일가 중 한 명. 하민은 VVIP 명단에서 권씨 성을 가진 사람들을 필터링했다. 명단은 단 3명으로 좁혀졌다. 권민석, K1 민석. 당시 유진그룹 회장. 60대. 권희준, K1 이준, 권민석의 외아들 당시 그룹 부회장. 20대 후반. 권지수, K1 지수. 권민석의 딸, 당시 유진아트 재단 이사장. 20대 초반. 권지수는 여자니까 저해. 그럼 남은 건 권민석 회장과 아들 권희준 부회장 둘 중 하나야. 시우가 사진을 보며 분석을 이어갔다. 엄마의 기억 속 남자는 젊었어. 그리고 그날 밤의 폭력성을 고려하면 60대 노인보다는 혈기왕성한 20대 후반의 남자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아. 권희준, 이 사람이 범인일 확률이 95% 이상이야. 화면에는 권희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매,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지원은 저 눈빛을 기억했다. 그날 밤 희미한 조명 아래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서늘하고 공허한 눈빛과 똑같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찾았다. 6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의 주인을,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아이들을 세상에 나오게 한 남자를. 권희준, 유진그룹의 황태자. 지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이제 목표는 정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그에게 접근할 것인가? 무작정 찾아가 내 딸의 생명을 살려내라고 소리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거대한 제국 앞에서 그녀와 아이들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무기가 필요했다. 지원은 컴퓨터 앞에 앉아 권희준과 유진그룹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학력, 경력, 경영 스타일, 사생활에 대한 가시까지. 그러다 그녀의 눈에 한 가지 정보가 들어왔다. 유진아트 재단 현대미술특별전 개최.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 국내 최초 공개. 유진아트 재단은 권희준이 그룹의 사회공헌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 쓰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번 특별전은 재단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 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예술. 그것은 그와 그녀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두보이자 지원이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전장이었다. 그녀는 전시회에 출품되는 작품 목록을 훑어보았다. 그중 17세기 네덜란드 거장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초기작으로 추정되는 미공개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작품 설명에는 일부 손상이 있어 보건 전문가의 자문이 시급한 상태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바로 이거다. 지원은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녀는 파리에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던 세계적인 큐레이터이자 이번 특별전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다니엘 비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차례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지원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장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난 6년간 그녀가 유럽 미술계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무기 삼아
비달 씨, 저 한지원입니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유진 아트 재단의 특별전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특히 베르메르 작품에 대해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 것 같군요. 수학이 넘어 다니엘 비달의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창밖으로 보이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본사 건물을 노려보았다. 빌딩의 가장 높은 곳 권희준이 있을 그곳을 향해 나지막이 선전포고를 날렸다. 권희준, 이제 내가 당신의 세계로 들어간다. 피해자가 아닌 최고의 전문가로서 당신이 만든 이 지옥 같은 게임의 판을 지금부터 내가 새로 짤 거야. 과거로부터 도망쳤던 소녀는 이제 없었다.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여전사의 차가운 결의만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니엘 비달의 추천은 마법과도 같은 효력을 발휘했다. 한지원의 이름은 유진 아트 재단에 즉각적으로 알려졌고 세계적인 보건 전문가의 갑작스러운 서울 방문과 협력 제안은 재단 큐레이터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약속은 신속하게 잡혔다. 약속 장소는 유진그룹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립미술관 유진 아트센터였다. 미술관은 유진그룹의 막강한 자본력을 과시하듯 현대적이고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은 주변의 풍경을 비추며 빛났고 내부는 군더더기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지원은 아이들을 레지던스에 믿을 만한 컨시어지에게 잠시 맡기고 홀로 미술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편안하면서도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정한 검은색 슬랙스와 흰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었다. 과거의 상처를 가진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서 정점에 선 전문가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만 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갤러리 관장과 수석 큐레이터는 지원이 파리에서 진행했던 유명 복원 프로젝트들을 꿰고 있었고 그녀의 식견에 깊은 감탄을 표했다. 지원은 베르메르의 작품을 직접 확인하며 물감의 균열 상태, 캔버스의 노화 정도, 과거에 잘못된 복원이 이루어진 흔적까지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 화학적 분석을 통한 안료 성분 복원과 17세기 당시의 화법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최종적인 복원 계획과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재단의 최고 결정권자와 직접 논의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침착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그녀의 목표는 처음부터 단 한 사람이었다. 권희준. 그러나 그녀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버티고 있었다. 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한지원 선생님의 명성과 실력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만 저희 권희준 부회장님께서는 이런 실무적인 사항까지 직접 챙기지는 않으십니다. 모든 보고는 비서실을 통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그들은 권희준이라는 이름을 거대한 성격처럼 여기고 있었다. 지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작품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서면 보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들과 그에 따른 재단의 신속한 결정이 작품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무가 아니라 재단의 명성과 직결된 중요한 투자 결정입니다. 부회장님께 직접 브리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녀의 단호하고 논리적인 태도에 큐레이터들은 잠시 동요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다. 규정상 어렵다. 일단 보고부터 하겠다는 형식적인 말들 뿐이었다. 권희준에게 향하는 길은 두꺼운 강철문으로 막혀 있는 듯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원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몇 번이고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모든 요청은 비서실 단계에서 일정이 바쁘시다.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말과 함께 차갑게 거절당했다. 단순한 관료주의가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접근을 막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 시각 유진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권민석 회장은 자신의 충직한 비서실장에게서 올라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지원이라는 보건 전문가가 계속해서 아들 이준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네, 회장님. 프랑스에서 꽤 이름이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유진 아트센터 쪽에서는 실력은 확실하다고 합니다만 권민석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수십 년 경영 인생에서 단련된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한지원,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찜찜했다. 그는 아들 이준의 주변에 불필요한 존재가 꼬이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특히 여자 문제는 더욱 그랬다. 이유가 어떻든 쓸데없는 잡음은 만들 필요 없다. 그 여자 적당한 선에서 돌려보내. 이준희에게는 보고도 하지 마.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준희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권민석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렇게 지원의 모든 공식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의해 가로막히고 말았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지원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엄마의 모습을 새아이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또 허탕 쳤어요. 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네. 성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아. 병사들이 너무 많아. 그때 소파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우가 입을 열었다. 전공법이 안 통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성문이 닫혀 있으면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는 성벽을 부술 망치는 없지만 아무도 모르는 개구멍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민이 슈의 말을 받았다. 그래, 엄마. 저 병사들이 지키는 건 공식적인 루트잖아. 비공식적인 루트, 즉 그 사람 개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거야. 비서나 회장도 모르게. 아이들의 말에 지원의 눈이 번뜩였다. 어떻게?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야. 하민이 비장하게 선언했다. 계획은 아이들에 의해 신속하게 세워졌다. 먼저 아리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번에 아리가 그린 것은 그날 밤의 풍경이 아니었다. 지원이 기억하는 단 하나의 디테일.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있던 독수리 문양 커프스 버튼과 그 옆에 놓여있던 특정 브랜드의 위스키 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던 얼음 조각까지. 그것은 너무나 사적이고 내밀한 풍경이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하민의 차례였다. 하민은 아리의 그림을 고해상도로 스캔했다. 권희주는 보안에 엄청 신경 쓰는 타입이야. 공식적인 이메일 계정 외에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은 개인 암호화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유진그룹의 메인 서버와는 완전히 분리된 곳이지. 이리로 메시지를 보내면 권희준 본인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어. 뚜뚫을 수 있겠어. 하민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방화벽은 없어, 엄마. 하민의 작은 손가락이 노트북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사라졌다. 유진그룹의 1차 방화벽 2차 보안 시스템, 그리고 권희준 개인 서버의 다중 암호화 장벽까지. 하민은 마치 어려운 비디오 게임의 스테이지를 하나씩 클리어하듯 침착하고 정확하게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 나갔다. 마지막 암호화 코드를 해제하는 순간 하민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성공. 이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 시우가 메시지 내용을 불러주었다. 간결하지만 상대의 허를 찌르는 한 문장. 10월 12일. 엘리시안 그랜드.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 하민은 그 문장과 함께 아리의 그림 파일을 첨부하여 권희준의 개인 서버로 전송했다.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새 아이와 지원은 숨을 죽이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편 유진그룹 본사 80층 부회장실. 권희준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미니멀했다. 거대한 통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 없이 오직 이성과 효율만으로 움직이는 기계. 그것이 바로 권희준이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 화면에 작은 경고창이 하나 떴다. 외부 침입 흔적. 하지만 방화벽을 뚫지는 못하고 차단되었다는 메시지였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다 인해 멈칫했다. 그의 개인 서버에 누군가 접근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로그 기록을 살펴보던 그의 눈에 뚫리지 않았어야 할 서버에 침투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들어왔다. 10월 12일 엘리시안 그랜드,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 이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장난인가? 새로운 방식의 스팸인가? 삭제하려던 그의 손가락이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무심코 클릭했다. 화면 가득 섬세한 파스텔화가 떠올랐다. 자신의 독수리 문양 커프스 버튼, 그리고 자신이 유일하게 마시는 싱글 몰트 위스키 브랜드의 전용잔. 그림은 사진보다 더 생생하게 그날의 분위기를 담고 있는 듯했다. 10월 12일, 기억나지 않았다. 6년 전 그날 재단 후원의 밤 행사가 있었던 것은 기억났다. 몹시 피곤했고 아버지의 강요로 참석한 자리라 기분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필름이 끊긴 것처럼 기억이 희미했다. 그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스위트룸 침대에서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났다는 것 밖에는. 그런데 이 그림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기억 속 빈 공간을 들여다보고 그린 것 같았다. 불쾌하고 기이한 느낌. 당신이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문구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메시지를 보낸 자는 누구인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권희준은 처음으로 일과 관계없는 일에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에게 연결했다. 김 실장, 한지원이라는 여자,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1시간 주지. 수화기 너머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이 직접 접근을 막으라고 지시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권희준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차가운 권위가 실려 있었다. 1시간 뒤 지원은 권희준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비서실 직원들의 놀라움과 경계가 뒤섞인 시선을 받으며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6년간 꿈에서도 증오했던 남자와 마주했다. 권희준은 책상에 앉아 그녀를 훑어보았다. 사진보다 실물이 나았지만 그 눈빛은 사진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당신이군. 메시지를 보낸 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내재옵니다. 지원 역시 담담하게 대답했다. 목적이 뭐지? 이건 또 어떤 새로운 방식의 협박인가? 협박이 아닙니다. 그럼 뭐지? 돈 원하는 액수를 말해. 듣고 적당하다 싶으면 주지. 그리고 내 인생에서 사라져. 그는 지원을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로 취급했다. 그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에 지원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돈을 원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6년 전 10월 12일 밤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임페리얼 스위트. 그날 밤 일을 기억하십니까? 권희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는 것은 지독한 두통과 희미한 잔상뿐이었다. 기억 안 나. 술에 많이 취했었지. 당신 같은 여자가 내 방에 기어들어와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책임질 일 없어. 책임질 일이 없다고요. 지원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다. 그래, 꽃뱀들 상대하는 건 이골이 나서. 원하는 게 돈이라면 다시 말해. 아니라면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그 순간 지원은 결심했다. 이 남자에게 지금 아이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아이들의 존재를 자신의 약점으로 여기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인간이었다. 지원 안에 있던 모든 감정이 차갑게 식었다. 분노도 슬픔도 증오도 가라앉고 오직 얼음 같은 결의만이 남았다. 그녀는 권희준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다. 그 시선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동등한 안이 그를 내려다보는 듯한 강렬한 힘이 있었다. 권희준 씨, 당신이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신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잃어버린 그 기억의 조각 때문에 누군가는 인생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나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진 빚을 반드시 받아내러 온 겁니다.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을.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원은 그 말을 남기고 망설임 없이 돌아섰다. 사무실을 나가는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당당하고 결연한 발걸음이었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권희준은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뺨을 후려친 듯한 여자의 마지막 말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던 그 강렬한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통제되지 않는 여자는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권희준의 사무실을 나온 한지원의 등 뒤로 육중한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하나의 세계가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가늘게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노와 몸열감으로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유진그룹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수없이 달라붙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그들의 시선을 뚫고 나왔다. 한편 사무실에 홀로 남은 권희준은 좀처럼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한지원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과 그 눈빛이 마치 낙인처럼 그의 뇌리에 새겨져 있었다. 돈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 언너운 미줄, 그는 평생을 모든 것을 돈과 광물력으로 환산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아왔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었고 가질 수 없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저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비웃듯 자신의 세계 밖에서 왔다고 선언하고 떠나버렸다. 처음 겪는 종류의 패배감과 알 수 없는 혼란이 그의 내면을 휘저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말을 무시해야 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수법.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소리치고 있었다. 그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그토록 깊은 증오와 경멸을 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한 점의 탐욕도 비치지 않았던 기묘한 눈빛. 권희준은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개인 단말기를 켰다. 그는 비서실을 통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직속으로 보고하는 보안팀의 수석팀장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아버지인 권민석 회장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만의 칼이 필요했다. 박 팀장,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6년 전 한국을 떠나 파리에서 지낸 기록부터 현재까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말고 전부. 그리고 6년 전 10월 12일 내가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에서 뭘 했는지도 다시 알아봐. 이건 회장님께 보고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조사다. 보안의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의 손가락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어떤 끔찍한 진실일지라도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지원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시우였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엄마, 그 아저씨 기억 못하는 거죠.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원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해. 마치 자기 인생에서 그날 밤만 도려낸 사람처럼. 이상하네. 시우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보통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을 지우려고는 해도 아예 통째로 날려버리지는 못하는데. 특히 그렇게 강렬한 사건이라면 혹시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 당한 걸까? 아들의 날카로운 추리의 지원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 남자 역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 그 오만하고 차가운 얼굴 뒤에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그런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아리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었다. 그 사람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어떻게든 그 사람의 골수를 얻어내야 해. 아리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야. 하지만 운명은 그녀가 계획을 세울 시간을 주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저녁 지원이 잠시 레지던스 밖으로 장을 보러 나갔을 때였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순식간에 그녀의 앞뒤를 막아섰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차 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경호원들이 빈틈없이 그녀를 둘러쌌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중년의 남자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그룹의 황제 권민석 회장이었다. 그는 아들인 권희중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이준의 것이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다면 권민석의 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심연과도 같았다. 당신이 한지원인가?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 차가웠다. 무서운 일이시죠? 지원은 두려움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권민석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가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는 품 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얼마면 되겠나? 내 아들 앞에서 그리고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사라져주는 대가로. 여기에 원하는 액수를 적어. 웬만한 평생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수 있네. 그는 지원을 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재벌가의 오만한 방식. 지원은 차갑게 웃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고 부회장님께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어리석군. 권민석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었다. 내 아들은 아직 세상을 덜 배워서 자네 같은 부류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르네.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가 손짓하자 옆에 서 있던 비서가 서류 봉투 하나를 지원에게 내밀었다. 지원이 망설이자 그가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내 보였다. 그것은 사진 몇 장이었다. 오늘 아침 레지던스 근처 공원에서 놀고 있는 하민 시우아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누군가 멀리서 망원 렌즈로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다. 파리는 아이들이 살기에 참 좋은 곳이라고 들었네. 안전하고 평화롭지. 하지만 서울은 달라. 특히 힘 있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어.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안 그런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의 목숨이 아닌 그녀의 전부인 아이들을 향한 세상에서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위협. 지원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함께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권민석은 공포에 질린 지원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원이 울며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 예상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이 절대적인 힘 앞에서 보이는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한지원을 그리고 그녀의 모성을 너무 얕보았다. 극심한 공포의 순간 지원의 머릿속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이상했다. 너무나 이상했다. 아들이 기억조차 못하는 6년 전의 하룻밤 실수. 그저 돈 몇 푼 쥐어주고 쫓아내면 그만일 일개 여자.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녀의 아이들까지 위협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다. 반응이 너무 과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사람처럼. 그 순간 지원은 깨달았다. 시우의 말이 옳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 뒤에는 권민석이 감추고 싶어하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그날 밤 권희준의 기억이 사라진 것도, 이 모든 상황도 어쩌면 이 남자 권민석이 꾸민 짓일지도 모른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차가운 확신과 분노로 바뀌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공포의 빛은 사라지고 대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라고? 권민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상대해야 할 적이 정확히 누구인지,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행차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게 명확해졌군요. 지원은 권민석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노예한 재벌 총수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다. 이건 당신 아들 권희준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바로 당신의 문제였어요. 당신이 숨기고 싶어하는 추악한 비밀. 내 아이들을 위협한 것, 당신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겁니다. 내 전 재산을,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당신을 내 아이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 테니. 지원의 선언에 권민석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의 계집이 자신을 능멸하고 협박하는 상황을 그는 평생 겪어본 적이 없었다. 내년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아니요. 내 딸을 살리고 당신을 파멸시키고 싶어 환장했습니다. 지원은 그 말을 끝으로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들을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 퍼런 기세에 압도당했기 때문이었다. 채 올라탄 순간 긴장이 풀리며 지원의 손이 세차게 떨려왔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있는 레지던스를 향해 차를 몰며 자신의 결심을 굳혔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아리를 살리는 것을 넘어섰다. 자신과 아이들의 존엄을 지키고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는 전쟁이 되었다. 그날 밤 권희준의 비밀 조사팀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다. 한지원 6년 전 대한민국 최고 미술대학 수석 졸업생. 장래가 촉망되던 인재. 당시 과 선배와 교제 중이었으며 주변 평판 깨끗함. 꽃뱀이나 사기 전과 전무.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다. 같은 시각 지원은 아이들을 앞에 두고 화이트보드에 유진그룹과 권민석의 관계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냉철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한 여자.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태풍의 눈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고 있었다. 권민석 회장과의 대면은 한지원과 아이들에게 명확한 사실을 각인시켰다. 이것은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개미가 아니었다. 성벽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 무너뜨려야 하는 공성병이었다. 정면 대결은 무모한 자살 행위일 뿐. 이제부터는 수면 아래에서의 은밀하고 치밀한 전쟁이 시작되어야 했다. 그날 이후 강남의 고급 레지던스는 최첨단 기술과 날카로운 분석이 교차하는 비밀스러운 전쟁 지휘 본부로 변모했다. 거실 중앙의 화이트보드는 권씨 일가의 인물 관계도 유진그룹의 지배구조, 그리고 6년 전 그날 밤의 타임라인으로 빼곡히 채워졌다. 지원은 더 이상 복수를 꿈꾸는 피해자나 아이의 치료법을 찾는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3명의 비범한 병사들을 이끄는 냉철한 사령관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2가지다. 지원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첫째, 권민석을 압박해 스스로 아리의 치료에 협조하게 만든다. 둘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그들이 우리를 다시는 위협할 수 없도록 그들의 제국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힌다. 이제부터 방어는 끝났어. 우리는 공격할 거야. 아이들의 눈빛이 엄마의 결의에 찬 목소리에 화답하듯 빛났다. 작전은 즉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개시되었다. 가장 먼저 두뇌 역할을 맡은 것은
둘째 시우였다. 시우는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였다. 아이는 지난 며칠간 인터넷에 공개된 권민석 회장과 권희준 부회장에 대한 모든 정보를 흡수했다. 수십 년 치해 신문기사 인터뷰 영상 자서전, 심지어는 그들의 경영 스타일을 분석한 논문까지. 시우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들의 성격적 결함과 심리적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권민석 회장은 극단적인 나르시시스트야.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에 두려는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어. 아들인 권희준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이자 제국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그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완벽한 통제에 대한 집착과 대외적으로 알려진 자비로운 경영인이라는 위선적인 이미지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흔들면 그는 이성을 잃고 무너질 거야. 시우는 권희준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 권희준은 어려서부터 감정을 억제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야. 감정 표현 불능증 에일렉시티미아에 가까울 정도지. 모든 것을 논리와 효율로 판단하지만 그 내면에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지 않은 미약한 명예욕과 진실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에게 가장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그가 모르는 6년 전의 진실 그 자체야. 아버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주면 그는 스스로 내부에서부터 성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시우의 프로파일링은 앞으로 그들이 취할 모든 전략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다. 누구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공격할 것인가. 다음은 막내 아리의 역할이었다. 아리는 6년 전 그날 밤의 목격자였다. 물론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엄마의 기억 속에 봉인된 파편들을 끄집어내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지원은 고통스럽지만 그날 파티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아리에게 설명해 주었다. 뱀 모양 귀걸이를 한 여자가 있었어. 아주 화려하고 교만한 인상이었지. 그리고 권희준 옆에서 계속 알랑거리던 눈가에 흉터가 있는 중년 남자도 있었고, 지원의 희미한 묘사만으로 아리의 손끝에서는 놀랍도록 정확한 초상화가 탄생했다. 사진을 보고 그린 것처럼 생생한 얼굴들. 마치 아리가 그날 밤의 유령들을 종이 위로 소환해내는 듯했다. 이 초상화들은 즉시 하민에게 전달되었다. 하민은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아리가 그린 얼굴들을 그날의 VVIP 파티 참석자 명단 및 언론 사진들과 대조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그림 속 인물들의 신원이 모두 밝혀졌다. 뱀 귀걸이를 한 여자는 유진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는 태성물산의 안주인이었고, 눈가에 흉터가 있는 남자는 당시 권민석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 권희준의 주변을 맴돌았던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증인이자 정보원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작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창의 역할을 맡은 하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민의 목표는 유진그룹의 심장부 그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은 추악한 비밀, 바로 권민석 회장의 비자금 장부였다. 시우의 분석대로 그의 위선적인 이미지를 벗겨낼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불법적인 부의 축적 과정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엄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하고 나쁜 짓이야. 하민이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지원은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주었다. 알아. 이건 정의를 위한 일이야, 하민아. 걱정 말고 하렴. 엄마가 모든 책임을 질게. 하민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유령처럼 사이버 공간을 넘나들며 거대 기업이 수십 년간 쌓아온 철옹성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투하는 과정이었다. 하민은 먼저 유진그룹의 회계 서버에 접근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공식적인 장부에는 어떠한 흠도 없었다. 진짜 장부는 다른 곳에 있었다. 하민은 유진 아트 재단,
그리고 그룹이 운영하는 수십 개의 유령 자선단체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건의 데이터가 암호화된 채 얽히고 설켜 있었다. 하민은 스위스의 비밀 계좌 카리브해의 페이퍼 컴퍼니 홍콩의 유령 법인을 넘나들며 돈 세탁의 경로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밤새도록 키보드 위를 질주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유진그룹의 법무팀 서버 가장 깊숙한 곳 7중의 암호화로 봉인된 파일 하나. 프로젝트 E라는 이름의 파일이었다. A는 독수리 이글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하민이 마지막 암호화 키를 풀어내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그 안에는 권민석 회장이 지난 20년간 조성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날짜, 인물, 액수 전달 방식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폭탄과도 같은 자료였다. 찾았어. 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과 시우 아래는 숨을 죽이고 하민의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거대한 괴물의 심장을 손에 쥐게 되었는지 직감했다. 이제 총알은 장전되었다. 하지만 이 총을 직접 쏠 수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 거대한 진실을 세상에 터뜨려줄 확성기가 필요했다. 그것도 절대 권력에 매수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정의감 넘치는 확성기. 지원과 시우는 밤을 새워 대한민국 언론인들의 리스트를 검토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냈다. 탐사보도 전문기자 김영호. 그는 몇 년 전 유진그룹의 편법 승계 의혹을 파헤치다 그룹의 압력으로 한직으로 밀려난 전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타협을 모르는 성격과 한 번 문사건은 절대 놓지 않는 집요함으로 유명했다. 유진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까지 품고 있을 그야말로 완벽한 파트너였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정보를 그에게 전달하느냐였다. 하민이 다시 나섰다. 그는 절대 추적이 불가능한 다중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보안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E 파일의 내용 중 가장 자극적이면서도 진위 확인이 가능한 일부, 즉 특정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이 건네진 내역이 담긴 장부 한 페이지만을 따로 떼어냈다. 미끼였다. 시우는 김영호 기자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김영호 기자님, 당신은 몇 년 전 유진그룹에 대해 옳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놓쳤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도 과거의 그 기자라면,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다면 이 증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신다면 괴물의 심장을 통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민은 이 메시지와 장부 사본을 김영호 기자의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레지던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그들의 손을 떠난 화살이 관역에 제대로 꽂히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그날 밤 신문사 사무실 한 구석에서 김영호 기자는 잡다한 기사들을 정리하며 무력감에 젖어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메일함에 발신자 불명의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스팸 메일이겠거니 하고 삭제하려던 그의 눈에 유진그룹이라는 단어가 들어왔다. 호기심에 메일을 열어본 그는 첨부된 이미지 파일을 보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흐릿한 장부 사본이었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과 액수는 그가 몇 년 전 쫓다가 외압에 의해 덮어야만 했던 바로 그 내용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장난인가 아니면 함정인가? 하지만 메시지에 담긴 내용은 그의 잠들어 있던 기자로서의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다. 김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취재 수첩을 꺼냈다. 표지에는 유진그룹 불법 승계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치고 컴퓨터 자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새로운 취재 파일 하나를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프로젝트 이글. 아직 어둠에 잠긴 서울의 마천루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아무도 몰랐다. 한 여자와 세 아이들이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곧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한지원과 아이들이 쏘아올린 첫 번째 화살은 즉각적인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것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퍼져나가는 미세한 균열과도 같았다. 며칠 후 김영호 기자가 속한 작은 인터넷 언론사 진실의 소리에 짧은 기사 하나가 올라왔다. 단독. 유진아트재단 유령단체 통한 깜깜이 기부 의혹. 기사는 권민석 회장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신 재단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과 실체가 불분명한 해외 자선단체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행방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유진그룹 홍보팀의 초기 대응은 오만함 그 자체였다. 그들은 기사를 삼류기자의 악의적인 소설로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 거대 제국에게 변방의 작은 언론사가 짓는 소리 따위는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오만은 곧 후회로 바뀌었다. 첫 기사가 나간 지 이틀 뒤 김영호 기자는 두 번째 기사를 터뜨렸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카리브해에 위치한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과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그곳으로 흘러들어간 정확한 자금 액수가 명시되어 있었다. 하민이 건네준 미끼가 정확히 먹혀든 것이었다. 기사의 파급력은 첫 번째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다른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내기 시작했고, 증권가 정보지에는 유진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설이 맴돌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권민석 회장은 경로했다. 비자금 의혹 자체보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자신의 완벽한 왕국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김영호 그놈 당장 입을 막아 언론사 전체를 세무조사해서라도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 배후에 누가 있는지도 알아내. 감히 내 심기를 건드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 회장실에는 서슬퍼런 고함이 울려 퍼졌다. 유진그룹의 법무팀과 대관팀이 총동원되어 김영호 기자와 진실의 소리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한편 이 모든 소용돌이를 가장 복잡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권이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불법적인 자금에 대해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이토록 구체적인 증거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기사에 언급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은 그조차도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조차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다. 동시에 그의 비밀 조사팀이 보내온 한지원에 대한 보고서는 그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한지원 파리에서 지난 6년간 최고의 예술 복원가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쌓음. 일체의 스폰서나 재정적 지원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만으로 자수성가. 새 아이를 홀로 키우며 주변인들로부터 강인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평가받음. 보고서의 내용은 그가 그녀를 꽃뱀이라고 몰아세웠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명예 실력, 그리고 자존심까지. 그녀는 그가 가진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들을 모두 가진 여자였다. 그런 여자가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에 대한 의심, 한지원이라는 여자에 대한 의심,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나지 않는 6년 전 그날 밤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그는 자신의 조사를 다른 방향으로 틀었다. 한지원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그날 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로. 그는 6년 전 자신을 수행했던 운전기사와 비서들을 수소문했지만 모두 약속이나 한 듯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호텔 직원들 역시 그날의 VVIP 행사 보안이 너무나 삼엄해 아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 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만 같았다. 좌절감에 빠져 있던 그는 문득 다른 가능성 하나를 떠올렸다. 왜 자신의 기억은 그토록 완벽하게 사라졌을까? 단순한 과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권희주는 유진그룹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자신의 옛 대학 선배가 운영하는 작은 사설 연구소를 비밀리에 찾아갔다. 그리고 6년 전 그날 입었던 옷을 보관해둔 창고에서 몰래 머리카락 몇 올을 채취해 그에게 건넸다. 그날 마셨던 술에 뭔가 다른 성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니 약물 반응 검사를 최대한 정밀하게 해주십시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결과를 통보받았다. 2주나 내 모발에서 GHB 성분이 미량 검출됐다. 속칭 물뽕이라고 불리는 데이트 강간 약물이야. 알코올과 섞이면 단기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지. 그날 너 단순히 술만 마신 게 아니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배의 목소리에 권희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강간 약물의 피해자였다. 그날 밤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순간 퍼즐 조각들이 끔찍한 모양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6년 전 그날 밤 그가 왜 그토록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떠올랐다. 그에게는 아버지가 결사반대하던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평범한 집안의 첼리스트였던 그녀. 그는 그날 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결심했었다. 그 사실을 유일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아버지 권민석 회장이었다. 세월마 끔찍한 상상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약을 먹였다. 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를 끊어놓고 지금의 아내, 즉 정략 결혼 상대인 유력 정치인의 딸과 억지로 엮기 위해. 그리고 그 계략의 희생양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한지원이라는 여자를 이용했다. 그래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지원의 접근을 막고 그녀의 뒤를 캐고 그날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권희주는 책상 위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는 포식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가장 중요한 킹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는 폰에 불과했다. 그리고 한지원은 그의 욕망이 아닌 아버지의 계략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무고한 희생자였다. 주체할 수 없는 죄책감과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증오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외부의 폭풍이 권희준의 내면을 뒤흔들고 있을 때 지원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다. 아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아이는 밤새 고열에 시달렸고 코피를 쏟았다. 지원은 황급히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며칠간의 검사 끝에 의사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다. 골수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 사소한 감염으로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무균실로 옮겨야 합니다. 한지원 씨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증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루 1시간이 급합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김영호 기자를 통해 유진그룹을 압박하고 권민석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아리의 생체 시계 앞에서는 너무나 더디고 한가한 복수극에 불과했다.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자신의 딸을 먼저 잃게 될 판이었다. 지원은 무균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링거줄을 꽂은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리를 보며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강인했던 사령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픈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엄마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슬픔은 곧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우회로나 기만 전술은 끝났다. 끝났다. 오직 정면 돌파만이 남았다. 지원은 병원 복도에서 떨리는 손으로 하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민아, 내 엄마 곧 있을 유진그룹 주주총회 날짜 장소, 그리고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엄마에게 보내줘. 이제 우리가 직접 성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녀는 김용호 기자에게 보안 채널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김 기자님,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괴물의 심장 그 자체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터뜨려 주세요. 이 전쟁 지금 당장 끝내겠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프로젝트 E의 완전한 파일이 김용호 기자에게로 전송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불태워버릴 화염 그 자체였다. 아리의 가녀린 숨소리가 마침내 마지막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한지원이 마지막 파일을 김용호 기자에게 넘긴 그 순간 대한민국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날 새벽 진실의 소리를 필두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 홈페이지와 신문 한 면이 유진그룹이라는 네 글자로 도배되었다. 김용호 기자는 한지원이 넘긴 프로젝트 E 파일을 바탕으로 지난 수십 년간 권민석 회장이 저질러 온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탈세 배임 혐의를 낱낱이 파헤치는 심층 기획 기사를 연달아 터뜨렸다. 그것은 더 이상 의혹 수준이 아니었다. 정확한 날짜와 액수 돈이 오고 간 계좌번호, 심지어는 로비를 받은 정치인들의 실명까지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의 향연이었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고 성난 민심은 들끓었으며 검찰은 여론의 등 떠밀려 즉각 유진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권민석 회장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권민석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불과 하루 만에 화염에 휩싸인 채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권이주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아버지의 추악한 범죄 행각들과 6년 전 자신에게 가해진 끔찍한 진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는 희대의 범죄자이자 아들의 인생마저 장기말로 이용한 악마였다. 그리고 한지원과 그녀의 아이들은 그 악마가 벌인 게임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었다. 그때 그의 암호화된 개인 단말기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6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려주었던 바로 그 발신자였다. 우리 엄마가 유진그룹 임시주주총회에 갈 겁니다. 당신에게 단 한 조각의 속죄할 마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엄마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여세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권이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무균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이름 모를 아이와 모든 것을 잃고도 자신을 파멸시키는 대신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길을 택한 한지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이것이 자신이 저지른 그리고 자신 때문에 벌어진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였다. 권이주는 자신의 권한으로 비서실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 오늘 주주총회에 유진아트 재단의 재정감사 특별자문위원 자격으로 한지원 씨가 참석할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막지 마. 내빈 최고 등급으로 의전하고 회의장 출입을 보장하도록.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유진그룹 본사 대강당.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주가 폭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주주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막아서는 보안 요원들의 움직임으로 아수라장이었다. 단상 위에 선 권민석 회장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사태를 수습하려 하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우리 유진그룹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저는 결백하며 모든 것은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지원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왔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어떤 위압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함이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저 여자를 당장 막아. 저 여자가 누구인데? 감히 신성한 주주총 회장에 발을 들여. 권민석 회장이 경악하며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려는 찰나 회의장 진행 요원이 다급하게 그들을 가로막았다. 잠깐, 이분은 권희준 부회장님께서 직접 초청하신 특별자문위원이십니다. 권민석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아들에게 자신의 유일한 핏줄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 짧은 순간 지원은 이미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몰래 준비해온 소형 마이크를 꺼내 입가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유진그룹을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권민석 회장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은 단상 위 권민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 수십 년간 유진그룹을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을 기만해 온 음해 세력의 수장은 바로 당신 권민석 회장입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지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기업 비리가 아닌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6년 전 10월 12일 밤, 저는 당신의 아들 권희준 씨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에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진짜 가해자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밤의 진실을 약에 취한 권희준과 영문도 모른 채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폭로했다. 권민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쳤다. 저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 저건 모두 거짓말이야. 증거도 없는 모함이라고. 증거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지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건이 터졌다. 권민석 회장의 뒤편 유진그룹에 실적을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지지직거리며 꺼지더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하민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스크린에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아리가 그렸던 독수리 문양, 커프스 버튼과 위스키 잔의 그림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은 6년 전 그날 밤에 엘리시안 그랜드 호텔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영원히 삭제된 줄 알았던 바로 그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권희준을 권민석의 비서가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역시 약에 취해 초점 없는 눈을 한 한지원이 다른 남자의 손에 이끌려 같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이어졌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다. 주주들은 경악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은 곧 프로젝트 2의 비밀 장부 페이지들로 가득 찼다. 검은 돈이 오고 간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검사들의 실명 탈세를 위해 만들어진 유령 회사의 서류들. 김영호 기자의 기사를 뒷받침하는 부인할 수 없는 원본 증거들이 만천에 공개된 것이다. 강당은 완벽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욕설과 고함, 카메라 플래시가 뒤섞였다.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권희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 올라와 넋이 나간 지원의 손에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권민석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이 여성분이 한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 역시 이 남자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 남자라고 지칭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약을 먹인 사실 사랑하는 여자와 강제로 헤어지게 만들고 정략 결혼을 시킨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 장부 역시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이 회사를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왕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했습니다. 권희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스피커를 통하지 않았지만 강당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릴 만큼 힘이 있었다. 아버지,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완전한 사형 선고. 그것은 권민석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자존심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아들을 향해 짐승처럼 달려들려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완벽했던 황제의 몰락. 그 순간 강당의 모든 문이 열리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권민석 회장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했던 늙은 황제의 초라한 마지막을 비추고 있었다. 한지원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이나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한 곳에 머물렀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자 이제 딸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희망이 된 남자 권희준에게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복잡하게 얽혔다. 전쟁은 끝났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그보다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었다.